1992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이독실과 수리PD가 함께 만드는 최 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19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991년, 92년까지 왔고 1992년의 세 번째 뉴스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걸 이제 독실이가 1992년 뉴스 중에서 뭐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드라마나 소설을 볼 때 예. 처음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처음. 나도 처음. 처음이 재밌어야지. 그렇습니까? 결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거 다시 할까요? 처음 끝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됐어. 너무 짜지 마. 너무 짜지 마. 저는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91년 10월 7일부터 92년 2월 6일까지 방영했던 MBC의 36부작 드라마 최시라, 박상원, 최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 드라마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91년에서 92년에 걸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이 중요하다 생각했어. 92년 뉴스에 집어넣은 거죠. 말하자면 여명의 눈동자 종영이 92년 사건으로 할까요? 상을 받은 걸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상 받았어요? 네. 여명의 눈동자 기억나? 씬 하나 생각나요. 채시라가 피 묻은 뭐 계단을 막 이렇게 닦는 장면이었어요. 뭘 숨기기 위해서. 계단에. 그런 게 있어? 네,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여명의 눈동자 하면 그 장면이지. 철조망 키스씬. 저 그거는 생각 안 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드라마의 키스씬도 파격적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맞아. 나 그 장면이 생각나. 가족이 저녁 식사였나? 밥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 최재성이랑 그 최시랑 이제 키스를 하는 거야. 근데 다 같이 불편한 그게 있었어. 싫어. 불편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때 안 봤어요, 드라마를. 그래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오히려 원작 소설이 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읽어보고 했었는데 소설이 있어. 이 키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만 봤어요, 유튜브로. 우리 유튜브 좀 사랑하지 않습니까? 키스만 계속 봤구나. 근데 왜 유명하냐? 그렇게 막 에로틱한 키스가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느껴지는 게 아니 가족들이랑 봤어도 그거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았나요? 그때 상황에서 TV에서 키스 장면이 나온다는 게 충격적이었기도 했고 익숙하지가 그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럼? 키스를 하려고 하면 샥 앵글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시점으로 보기에는 1990년은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우리 바로 지난주에 봤던 그 서태지 아이들 볼 때도 많이 느꼈잖아요. 문화의 차이가 많이 있구나 지금이랑. 실제로는 이게 김성종 작가님이 10권짜리 소설을 원작으로 해요. 원래는 원작은 스포츠 신문에 연재되던 소설인데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냥 드라마의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굳이 원작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드라마를 다시 보기를 좀 추천하는. 사실 드라마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드라마잖아. 그렇죠. 제작 기간이요 2년 4개월이었어요. 엄청 길게 했다. 당시 한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고 총 제작비도 이렇게 많이 들고 이렇게 했던 게 별로 없었대요. 제작비가 72억 원. 한국의 드라마에서. 그 당시 72억이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총 출연자가 2만 1,000명. 이게 근데 저는 사실 내용의 구체적인 걸 잘 몰라요. 네. 그냥 파편들만 있고. 나도 파편전만 있어. 2년 4개월 동안 찍었다고? 이게 그 막 해외를 가고 막 그래. 해외 로켓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게 사전 제작을 하다가 시작해요. 왜냐하면 방송 날짜가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찍으면 안 되니까 요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쭉 찍고 방송이 나가는 동안 편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1년 반 사전 제작을 하고 이 정도면 방송을 좀 하면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찍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회 방송 전날 마지막 장면이 촬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이 끝나서 방송에 테이프 편집 끝난 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방송 10분 전에 끝났대요. 편집이? 야, 그거 마지막 장면이 말해도 되나? 네, 괜찮지 않을까요? 3위에서 끝나지 않나? 그게 마지막에. 예. 그러면 그걸 찍고 전날하고 와서 밤새 편집을 하고 빨리 갖고 와 10분 뒤에 방송 시작이야. 그러면 아직 끝났습니다. 스릴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었겠다. 마지막 장면이 그 가슴 먹먹하잖아. 그렇죠. 편집자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먹먹한.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때는 이제 시청률이 지상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평균 시청률이 44.3%, 최고 시청률은 58.4. 그런데 2위였어요. 2위가 사랑이 뭐길래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 대발의 아버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발아! 옛날 사람들. 92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분 대상, 작품상, 남자 연기상, 여자 연기상, 남자 인기상, 연출상, 기술상, 그리고 92년 한국방송대상, 드라마 TV 최우수 작품상, 프로듀서상, 미술상 을 휩쓸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사랑이 뭐길래의 작품성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시대가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거는 여전히 묵직하고 잘 만들고. 다시 말하면 좀 피곤하다는 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잖아요. 아,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 김종학 연출이고 송진아 작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군단을 만들어요. 이분 되게 유명하잖아요. 태양사신기 그것도 이분 그거 프로덕션 아니에요? 오, 아시네요. 네, 그렇구나. 미디어에 계시죠? 네,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 제작진이 이 SBS로 옮겨서 그 유명한 모래시계. 진짜? 이분이에요. 대단한 상황이구나. 대단하구나.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같이 연결되는 접점들이 좀 아, 있죠. 그렇구나. 왜냐면은 나이가 들어서야 뭐 작가, 연출, 감독을 보잖아.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거 안 보지. 그냥 배우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었거든. 그건 맞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그럼 어디까지냐는 것까지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러프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사랑 얘기입니다. 단순하구만. 그렇죠. 그런데 여자 주인공 윤여옥과 그를 사랑하는 최대치와 장아림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 삼각관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야, 윤여옥하고 최대치는 기억나는데 장아림은 애매하네. 이분이 박상원. 그렇죠, 장아림 맞습니다. 박상원? 네, 배경이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해방 직후에 어떤 혼란한 시기, 뭐 이념 전쟁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시대 상황들이 다 드러나요. 1940년, 50년, 뭐 60년 전까지. 그렇죠. 해방에다가 그 이후에 이제 6.25 전쟁이,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거기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우리 그때 어렸었잖아요. 그때 봤던 것보다 지금 보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또 지금 보면 91년, 92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6.25 당시에 남침을 했었던 북한군의 어떤 장교들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같은 느낌이 좀 드러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다. 그때 그렇게 입체적으로 하기 쉽지 않을 시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렇지 않고 상황이 달랐을 뿐이다. 논란도 컸겠네, 드라마가. 그랬겠죠. 그 당시에는 북한군의 미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줄거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줄거리가 너무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방대하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한번 30초 안에 네. 30초 됩니까? 제가 한 거를 10배속으로 재생해 주고서 일단 좀 앞부분을 좀 하다가 중간 부분 좀 펄쩍 건너뛸게요.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제 최시라분 윤여옥은 17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만주를 거쳐서 난징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으신 캐릭터네요. 그렇죠. 최대치는 원래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그 캐릭터는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일본군 육군 15사단의 학도병으로 징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징으로 배속이 돼요. 둘 다 이제 난징에서 만나게 돼요. 둘은. 근데 이제 원작 같은 걸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도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드러나게 되고. 기억난다. 조선인으로 있기 때문에 받는 또 차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 차별은 하되 어쨌든 같은 일본 군인인 거예요. 그렇지. 같은 군인인데 굉장히 이제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군기를 잡아야 되고 폭력을 써야 되고 그런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둘은 난징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윤여옥은 최대치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 삶의 의지를 키우게 되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 앞부분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듣기만 해도 장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연애하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영만리에 끌려가서 위안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워. 그런데 그 안에서 같은 조선인을 만난 거야. 근데 이 조선인은 자기를 사랑해줘.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해줘. 거기서 이제 싹 트는 그런 사랑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탈출구 같은 느낌이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장아림은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요. 장아림은 동경제국대학 의대생이에요. 엘리트네요. 네,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교수님의 과부인 과즉고랑 연인 사이입니다. 자기를 받아줬었던 은사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랑 연인 사이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걸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사이를 질투하던 일본인 형사에 의해서 이제 학도병으로 중국 전선의 의무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또 사출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일단 최대치와 장아림은 둘 다 지금 일본군이네. 그렇죠. 한 명은 난징에 그냥 끌려가 있는 거고 학도병으로, 한 명은 지금 의무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속한 부대가 중국 팔로군한테 일단 전멸을 합니다.
일본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렇게 잘 싸우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최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연과 우연이 좀 겹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이 지방에서는 좀 그때 잘 나갔었지만 중일 전쟁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지. 그렇죠. 생각해 보면 청일 전쟁과 중일 전쟁이 완전히 다른 전쟁이니까 그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탈출을 했다가 731 부대로 가요. 유명한 그 마루타 731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상인이 이제 조선인인데 731 부대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가 자신을 731 부대로 데려갔던 미다 대위가 같이 이제 사이판으로 데리고 가게 돼요. 거기서 세균전을 준비를 해요. 원래 갔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전쟁이 났는데 계속 이제 밀림 같은 데 들어가서 싸우고 할 거 아니에요. 일본군들이. 그래서 섬에도 갈 거고 계속 수인성 전염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좀 방역하고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군인들의 이런 거를 연구한 데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세균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디테일하다. 그쵸? 이 정주행 각이다. 이거 진짜 괜찮다. 아 정주행가 하시려고 괜찮은데요? 백그라운드 잘 만들었다니까. 해볼 만해요. 정주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본 거랑 지금 우리가 보면 또 다를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좀 더 다르고. 최대치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윤여옥과 사랑에 빠져 있고 윤여옥은 임신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인팔 작전을 떠나게 돼요. 혹시 인팔 작전을 혹시 아십니까?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그때 그 미얀마 할 때 안 나왔었었나? 맞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살짝 나왔었어요. 네. 일본군이 저질렀던 최악의 바보 같은 작전이에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무타구치 렌니아가 나오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던 일본군 장교라서 일본에 숨어 있었던 조선인 엑스맨이다. 농담같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인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일본군이 영국령 인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팔 지역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생각할 때 인도 쪽으로 인해서 계속 중국군한테 무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령 인도를 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지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작전 자체도 좀 무모하기도 해요. 전선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제대로 된 보급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무타구치 렌야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다. 와 대박이다. 풀 뜯어 먹으면서 가면 된다. 나 들어봤다 얘. 진짜로. 포탄을 소나 말에 싣고 가다가 포 다 쏘고 나면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되고. 나 이거 들어본 나 이거 비슷한 사람 알 것 같아. 그래? 그 요즘에 유행하는 펑쿨색 알아요? 펑클세. 펑클세. 일본 정치인? 예. 그 사람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무차우치 렌야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대본영이나 이런 데서도 야 이게 되긴 되냐 했는데 괜찮다고. 원래 보급의 기본은 가서 적진에 가서 적진 거를 탈취해서 먹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갔다가 엄청나게 뭐 대부분 아사하고 박살나는 사건이에요. 최대치가 거길 갔다고요. 인팔 작전에 갔다가 당연히 혼자 살아남아서 정글을 헤맵니다. 이때 또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미얀마 쪽. 그렇죠. 그 뱀 잡아먹는. 그렇습니다. 생뱀을 잡아먹는. 봤어요? 듣긴 들었거든요. 이게 패러디가 많이 됐어요. 다른 드라마에서도 누가 생뱀 뜯어먹을 때 여명도노 따라한다고 막 그렇게 기사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먹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먹었어. 배우 왜 실제로 먹은 거예요? 진짜 배고프셨나? 아니, 연기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잠깐 이 질문이 너무 재밌다. 배가 고파. 그 실제로 감독 중에 그 스탠리 큐브릭 있잖아요. 샤이닝 찍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을 일부러 엄청 괴롭혔대요. 맞아, 그 얘기 들었어. 공포 일부러 주려고. 나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몰입을 하게 하려고 그랬나? 라는 생각까지. 실제로 굶겼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혼자 이제 정글을 헤매다가 이제 뱀도 뜯어먹고 살려고. 그래서 중국군에게 이제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치는 팔로군 장교가 돼요. 그 안에서 들어가서. 왜냐면 최대치는 처음부터 일본군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민간인 희생자를 막 많이 냅니다. 그래서 결국엔 팔로군에서도 쫓겨나요. 너무 잔인해서. 너무 잔인하고 민간인들의 희생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마적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적단은 그 혹시 놈놈놈 보셨습니까? 영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 안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아니 마적단에 들어갔던 장면도 기억이 나는 거야. 정말? 그래요? 옷을 막 되게 뭐가 막 털 같은 거 입고 막 그랬어요? 그랬죠. 있잖아요. 기억이 나네. 마적단이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마적단 안에 있지만 최대치가 우리 민족을 괴롭힐 수는 없다 해서 몰래 나와서 알려줍니다. 마적단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우리끼리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을 장로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 마을 장로는 마적단에 가가지고 고발했겠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동포들한테 말하자면 배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미안해해요.
마을 장로들도. 근데 최대치 한 명만 희생하면 우리가 그 같은 편이라는 건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마적들이 최대치를 결국엔 잡죠. 끌고 갑니다. 말에 끌고 가요. 그러다가 기억난다. 그래서 기억나죠. 그 땅에서 끌고 가지 않나? 네, 끌고 가요. 뭐 얘기만 하면 이제 다 기억나시네요. 네, 이제. 정말로 그 어렸을 때 봤던 장면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뭔가 이게 시각적인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말의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 땅바닥 그럼 이제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소련군이 탱크가 나타나요. 그때 갑자기 만주 작전으로 만주를 침공 중이던 소련군을 딱 그 순간에 만나는데 그 만주 작전이 언제냐면 45년 8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 있기 바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엄청나게 그 태평양 전쟁 벌이고 있다가 말기에 미국이 계속 소련한테 참전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마지막에 딱 들어왔잖아. 딱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제 소련군을 만나요. 그 소련군이 구출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소련으로 가겠죠. 북한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 소련 건너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최대치는 북한 장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근데 그 북한 장교가 된 그 경과들을 봤더니 사실은 조선인이었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하기 싫은 일본군으로 가서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 인팔작전 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팔로군에게 구출됐다가 마적단 들어가 여기까지만 봐도 근데 이게요 앞부분 얘기예요 앞부분. 이게 앞부분이에요? 그렇죠. 해방기와 전쟁 6.25 전쟁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아, 그래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 2년 사이에 이 많은 일들이 이제 최대치한테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뭐 포레스트 검프. 장난 아니다. 윤여옥 씨는 어떻게 돼요? 네. 윤혁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데 여러 지역을 거치다가 사이판으로 가요. 사이판에는 누가 있죠? 장하림이. 장하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일본이 밀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사이판의 미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되면 여기 비행장을 건설하고 그 비행장을 미군이 차지를 하게 되면 일본 본토 공격이 가능할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죽기 살기로 이걸 막아야 돼. 만약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점령당하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고 그러면 위안부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자원을 해서 간 거예요. 사이판으로. 와 앞뒤가 딱딱 맞는구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간 거죠. 난징은 거의 뭐 생지옥이었던 곳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장하림을 또 만납니다. 근데 장하림이 윤여옥을 봤더니 임신한 거고 우리 동포인 거야. 조선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챙겨줘요. 이제는 사랑은 아니고 챙겨주는 상황이고 이제 장하림이 이제 세균전을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세균실을 아예 폭파시켜 버려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그렇죠. 탈영을 합니다. 탈영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사이판에 상륙했던 미군을 만나서 미군 포로가 돼요. 일단. 그 미군이 사이판에 상륙할 때 일본군들이 뭘 하느냐? 그때 조선인이었던 위안부들 학살을 하겠죠. 당연히 실제로 있었던 일들일 거고요. 그때 옥쇄라고 하면서 그냥 민간인들까지 죽으라고 일본군들이 되게 종용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학살극에서 살아남았었던 윤여옥이 수용소에서 할인과 만나고 이제 출산도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시간을 잠깐 돌렸으니까 아직은 해방하기 전이에요. 아직은 광복이 오기 전이고요. 윤여옥과 장하림이 일단 미국의 CIA 전신, CIA 아시죠? 네. 그 전신 OSS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아직은 일본이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윤여옥이 훈련을 받고 서울로 돌아와서 정보원으로서 이제 목숨을 걸고 항일 독립운동을 합니다. 정보원이니까. 아직까지는 미군이랑 일본이랑 싸우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윤여옥이 그렇게 하다가 붙잡혀요. 붙잡히고 붙잡힌 상황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장하림은 제주도에서 특수작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주도가 실제로 그 일본군이 제주도를 아예 요새화시키려고 했었어요. 제주도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섬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특수작전을 하다가 가즈코가 사망한 걸 알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로 와서 윤여옥을 다시 만나고 그 순간에 이제 자기의 오랜 연인도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정은 들어 있고요. 조금씩 이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여옥이 아까 붙잡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여옥을 위해서 자수를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둘 다 이제 해방을 맞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만 그냥 세 개 크게 나눴을 때 일제강점기, 해방기, 그리고 6.25 전쟁을 얘기할 때, 한국전쟁을 얘기할 때 일제강점기까지 얘기해요. 해방을 맞는다까지였잖아요. 이거 몇 부작이지 총? 36부작입니다. 이게 36부작밖에 안 돼요? 오히려? 주몽이면 80부작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템포가 빨라요. 36부작 하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앞부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템포가 빨라서 되게 지금 봐도 재밌겠네. 그리고 이게 역사를 알고 보면
야 이게 진짜 백그라운드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 들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보면 사실은 잘 안 보이고 모르지. 뭐 헤어졌다 만났다 이것밖에 안 보이고. 인물들의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갈등 구조만 보잖아요. 감독이나 이 드라마의 연출 PD나 작가가 넣고 싶었었던 얘기들은 그때 우리의 근현대사가 어떠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건들을 넣고 뭐 장하림은 예를 들면 해방 후에 형을 찾으러 경찰서 갔는데 거기 친일파 경찰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막 정울교하는 장면들도 나오게 되고요. 최대치는 북한에 있잖아요. 대남 공작원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둘이 또 서로 만나기도 하고 여인을 두고 무관도도 있네 그 안에. 그렇죠. 무관도 있어요. 그 미군정의 첩자인 이중간첩도 그 안에도 드러나고. 야 이거 별의별 얘기가 다 있구만. 그리고 윤여옥이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되는가 하다가 결국엔 아기가 이제 최대치의 아기잖아요. 그래서 최대치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들 쭉 이제 뒤에서 나오게 돼요. 그때 엄마가 막 그랬던 것 같아. 장하림한테 가야지. 왜 최대치한테 가는 거야? 막 엄마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스토리 말고 키워드를 예. 보면 뭐 반민특위 같은 거 나오고요. 아, 반민특위가 해산되는 과정들 나오고요. 제주 4.3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럼 요즘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최초로 4.3 사건을 지상파에서 제대로 다뤘던 드라마가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어떤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었대. 이걸 다뤄줘서 고맙다고. 하긴 이거 은폐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뭐 서북청년단 이야기 나오죠. 그래. 6.25 그리고 지리산의 빨치산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빨치산을 어떻게 토벌하려고 했는지 이런 사건들이 이게 막 엄청 많은 작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혼란스러웠던 그리고 비극적이었던 우리 근현대사를 망라한 드라마인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역사에 대해서 비극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역사는 역사 스스로 그냥 살아 숨쉬는 거고 이런 역사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는 진짜 좀 비극적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 뭘 할 수 있었을까? 일반 민중들이. 그래서 줄거리를 아주 간결하게 그냥 딱 후려쳐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보석과 같은 그 줄거리를 다 스킵하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줄거리를 오히려 너무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줄거리는 3분의 1 정도다. 그쵸. 크게 봤을 때 세 시기 중에 하나만 봤으니까. 볼만 하겠네. 훌륭하다. 봐야겠다 한번. 최대치는 일본군 학도병이었다가 우연히 중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중국 공산당을 거쳐서 소련을 통해 북한으로 가서 사회주의자가 된 게 최대치입니다. 오케이. 장하림은 일본군 의무병이었다가 사이판에서 미국에 항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소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윤여옥은 처음에는 그 사이에 있다가 처음에는 독립투사로 있는데 이분이 기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안부의 삶을 살다가 그렇죠? 끌려가서 그리고 독립투사로 살았죠. 그러다가 좌익 첩자로 활동을 실제로 해요. 왜냐면 남편이 북한에 있으니까. 북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좌익 첩자로 활동을 하다가 수감이 되고 6.25가 일어났죠. 그때 북한군에 의해서 또 풀려나요. 그러다가 이제 최대치를 또 만나죠. 그리고 또 헤어지죠. 이게 반복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어떻게 되고 누구 1분 죽고 1분 또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직접 보는 게. 말해줘. 궁금해 죽겠네. 범인은 영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줄거리고요. 꼭 한번 보실만하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Y세대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보면은 좀 더 다른 깊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대 정도 되시거나 이제 한 30대 분이 보시면 이제 새롭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네. 예를 들면 아까 사삼을 처음 다룬 게 그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드라마에서 처음 접했었던 거와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됐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지금 다시 볼 때 느껴지는 것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1992년에 대단한 드라마가 등장했었네. 정말. 이런 드라마가 한 2, 30년 후에 나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92년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요거를 역사화된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이념 전쟁, 특히 그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제 역사의 일부로서 감싸 안고 가기에는 오히려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도 더 많이 발굴되고 정보도 공개되고 딴 반대로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요거를 보셨던 분들은 이 역사가 너무 가까운 거야. 두 개가. 나의 부모님의 얘기고 내 어렸을 때 얘기고 이분들한테는 진짜 살아있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게 뭐 정보가 공개되고 그런 걸 좀 떠나서 이걸 더 그 가슴 깊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리얼리티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영화가 나왔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걸 보면서 리얼리티죠.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명작은 참 오래가는 것 같다는 갑자기 좀 생각이 듭니다. 내 역사와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재정립되고 규정되어 나가는 지금에 와서 봤을 때도 괜찮은 드라마인 것 같고 그 명작은 오래가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되셨고 90년대 입장에서는 그냥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서 아 다르겠구나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안정지향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약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조금 되셨는데 6.25 때 막 피난 가면서 할머니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임신된 몸을 데리고서 막 내려가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마 요 딱 세대셨을 거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요 드라마 보셨으면 이제 오열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셨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수리 PD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소설적인 시점에서 봤거든요. 아. 저는 한때 소설을 썼었으니까 커미나 타는구만. 소설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작가는 이게 현대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피부에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글을 쓰는데 그 과정에서 캐릭터를 만들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을 이 캐릭터 하나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잘 만든 극이나 잘 만든 영화 아니면 잘 만든 소설들은 상황을 캐릭터에 녹여내거든요. 근데 듣기만 해도 이게 너무나 훌륭하게 녹여냈기 때문에 잘 만들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진짜 정주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 근현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괜찮은 드라마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내신 분들은 그냥 다 영웅인 것 같아요. 살아내실 수 있었던 분들, 진짜 살아있는 역사에. 우리 그 정주행하는 걸로 하고 각자 정주행하는 걸로 하고 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나 이때 이렇게 봤다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92년 당시에 X세대. 그렇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992년 세 번째 뉴스 마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재미있는 뉴스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